그날 저는 분명 도둑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매일 김치 30kg씩 사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말도 없이 묵묵히 들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수상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혹시 뭔가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건 아닐까, 음식물 재판매라도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고 직접 뒤를 밟아가서 본 진실은 제 무릎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도둑이었습니다. 아니, 도둑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던 천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봉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미, 올해 46입니다. 작은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사실 반찬 가게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15년을 해왔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주니까요. 정민의 반찬 맛있다고,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도 많이 생겼죠. 새벽에 담근 김치가 점심때면 다 팔릴 정도였어요. 뿌듯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근데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이상한 손님이 생긴 게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작고 옷은 낡았고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어쩌면 저희 아버지 같은 나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김치 코너로 갔어요. 한참을 김치통을 보시더니 묵묵히 말했습니다. 김치 30kg.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kg요. 그렇게 많이요. 네, 30kg. 할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안 해본 사람처럼요. 저는 당황했지만 손님이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식당 하세요? 행사라도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묵묵히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포장해드렸습니다. 30kg이면 큰 김치통 3개예요. 무게도 장난 아니죠. 포장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뭘 하시는 분일까? 할아버지는 현금을 꺼내더니 정확히 계산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 3개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 2개, 다른 손에 하나요. 무거워 보였어요. 제가 물었죠. 차 있으세요? 제가 날라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천천히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등이 굽은 채로 무거운 김치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요. 힘들어 보였어요. 참 특이한 손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또 왔어요. 똑같이 김치 30kg를 사갔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말없이 나가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에 오셔서 김치 30kg를 사가셨어요. 다른 반찬은 쳐다도 안 보고요.
오직 김치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는데 그런 곳은 미리 전화를 하거나 배달을 시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매일 직접 오셔서 직접 들고 가는 겁니다. 30kg을요. 70 넘어 보이는 분이요. 등도 굽으셨는데요.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김치를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혹시 어디 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깐 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요. 그냥이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치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혹시 김치를 다시 팔려고 사가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요.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오는 할아버지가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이상한 할아버지가 매일 와서 김치를 30kg씩 사가. 남편이 물었죠. 그래서 뭐, 돈 받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다니까. 뭘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손님일 거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동네 상인들도 할아버지를 알아챘어요. 옆 가게 철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미 씨,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매일 김치 엄청 사가던데요. 뭐 하는 분이에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님인데 말도 안 하시고요.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 폐지 줍는 분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폐지 줍는 분이요. 어떻게 알아요? 철수 씨가 말했죠. 우리 가게 앞에 새벽에 폐지 주우러 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리어카 끌고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어떻게 매일 김치를 30kg씩 사가요?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요. 돈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날 오후 슈퍼 사장님도 저를 찾아왔어요. 정미 씨, 저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음식 재판매하는 사람들도 많다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빵집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혹시 김치를 어디 나쁜 데 쓰는 건 아닐까요? 재판매라도 하는 거 아닐까요? 말을 들을수록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김치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김치 30kg를 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일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는 김치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면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수상하게 행동하시는 거죠? 저는 가게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김치통 3개를 들고 천천히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요. 저는 문득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건지, 뭘 하시는 건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셨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근데 동시에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가게 앞 골목을 봤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오실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구부정한 등으로 리어카를 끌면서요. 폐지를 하나하나 주우시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매일 김치를 30kg씩 사실까요? 폐지로 얼마나 버실까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 돈으로요.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게에 수상한 분이 있어서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70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매일 김치를 30kg씩 사가세요. 한 달 넘게요. 현금으로만 계산하고 다른 건 안 사고요. 폐지 줍는 분이라는데 그렇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음식물 재판매나 이상한 일에 쓰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신고합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요. 순찰 돌 때 확인해 볼게요. 주소랑 시간대 알려주세요. 저는 가게 주소와 할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오후 2시쯤 오십니다. 매일이요? 알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근데 그 슬픈 눈빛은 뭐였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다는 걸 아실까? 화를 내실까? 근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김치 코너로 갔어요. 김치 30kg. 네, 잠시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포장이 안 됐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는 동안 저는 그분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근데 눈만큼은 정말 맑았습니다. 탁하지 않고 깨끗했어요.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치를 들고 나간 뒤 저는 CCTV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영상을 전부 돌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정확히 오후 2시에 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김치를 사고 들고 나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화면에 안 나왔지만 방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외곽 쪽이었어요.
차도 없이 걸어서요. 30kg을 들고요. 한 손에 2개, 한 손에 하나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근데 왜 말을 안 하실까? 왜 그렇게 수상하게 행동하실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경찰한테 신고했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신고? 김치 할아버지요. 매일 오시는 분.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고 뭔가 이상해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그냥 손님일 수도 있잖아. 괜히 신고했다가 괜한 일 생기면 어떡해. 저도 알아요. 근데 이상하다니까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김치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뒤쫓아갔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는 계속 걸었고 저는 계속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할아버지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희미해지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멈춰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제대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디에 쓰시는지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2시 10분이 됐습니다. 20분이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신고한 걸 아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가게 밖을 나가서 골목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가 혹시 오고 계신가 싶어서요. 근데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경찰이 오기 전에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김치를 어디에 쓰는지, 정말 나쁜 일에 쓰는 건지요.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저는 미리 김치를 포장해뒀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오실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할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어제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오신 거예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뒤따라갈 거니까요. 할아버지께 김치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현금을 내시고 김치통 3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다녀올게.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나서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들키지 않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어요. 30kg을 들고 있는데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발걸음은 꾸준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지? 뭘 하시려는 거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걷는데도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할아버지는 큰 길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낡았고 길은 좁았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걸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동네 외곽의 낡은 건물 하나 앞에서 멈췄어요. 창고 같았어요. 페인트는 벗겨졌고 문은 녹슬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건가? 김치를 재포장해서 파는 건가? 아니면 더 나쁜 일을 하시는 건가? 두려움과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죽이고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갔습니다. 문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서 잘 안 보였지만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니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여섯 명쯤 됐을까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모두 할아버지처럼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손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가운데엔 작은 전기난로가 있었어요. 불은 약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엔 제가 판 김치가 있었습니다. 햇반 몇 개와 함께요. 할아버지는 김치통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요. 정성스럽게요. 조금씩이지만 골고루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했어요. 정길 씨,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도 밥 먹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먹읍시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할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재판 매상도 아니었어요. 범죄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요. 당신도 배고프실 텐데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에 기대서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한 거지? 저는 이분을 신고했어요. 경찰에게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범죄자일 거라고요.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죄책감에 짓눌려서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오늘도 따뜻하게 먹읍시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들어가요? 이분들을 의심한 사람이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떡하지? 뭐라고 말하지?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추워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숙인 분들이 저를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했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우리를 신고하러 온 건 아닐까? 우리를 쫓아내러 온 건 아닐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은 김치 파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김치 주시는 분이요.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 김치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밥맛 나요.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맛있는 김치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의심했으니까요. 나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의자 하나를 내주셨어요. 앉으세요. 같이 먹을래요. 저는 앉았습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햇반에 김치를 얹어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없고 국도 없고 고기도 없고요. 그냥 밥과 김치요. 근데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다는 듯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정말로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길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다들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3년쯤 됐나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냥 밥이 먹고 싶어서 폐지를 주었죠. 하루 종일 주어도 10,000원, 20,000원이에요. 그걸로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으면 끝이죠. 근데 주우면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요.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밥을 먹자고요. 제가 번 돈으로 이 사람들 밥을 사주는 거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폐지 주어서 번 돈으로요. 본인도 힘드실 텐데요. 네,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정도요. 근데 김치만 있으면 밥은 해결되거든요. 햇반은 싸니까요. 1,000원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사는 겁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많을 땐 10명도 넘어요. 적을 땐 5~6명이고요. 그러니까 30kg도 금방 없어지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은 한 끼를 걸으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숨기셨어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말하면 믿어줄까요? 요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귀찮은 존재죠. 말해봐야 의심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의심했으니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저도 식당을 했었어요. 작은 백반집이었죠. 장사도 잘 됐고 가족들도 행복했어요. 아내랑 아들 둘이랑요. 근데 어느 날 밤 화재가 났습니다. 주방에서 불이 나서요. 제가 잠깐 졸았어요. 그 사이에 불이 났죠. 저는 살았어요.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족들은 못 나왔어요. 다 타버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사람도 다 싫었죠. 제 잘못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가족들한테 못해준 것들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창고에 오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아픈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정길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게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 돈 벌고 손님 받고 집에 가고요. 주변을 보지 못했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외면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지고 저는 가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가게에 경찰이 왔어요. 제가 신고했던 바로 그 경찰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미 씨 신고하신 건 확인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오해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우리도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허가 없이 음식을 나눠주는 건 불법이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받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처벌받는 건가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은 법이니까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다만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과태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거예요. 돈도 안 받으시고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경찰도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법이 그래요. 허가도 없고 위생 검사도 안 된 곳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건 안 돼요. 만약 식중독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신고를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제가 그냥 믿어줬으면 할아버지는 계속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의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경고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신고해서 이렇게 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창고는 비어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찾아다녔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할아버지 찾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망쳤어요. 제가 다 망친 거예요. 신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날 오후 2시 저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오실까 싶어서요. 근데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창고에 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계실까 싶어서요. 근데 창고는 늘 비어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고 창고 앞에서 기다렸고 가게에서도 기다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가게에서, 창고에서, 동네 골목에서요. 새벽에 폐지 주우러 오시나 싶어서 밖을 내다봤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요. 그날도 저는 김치 30kg을 포장해 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오실까 싶어서요. 창고에 가져다 드릴 수도 있고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실까 싶어서요. 근데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3시가 됐어요. 4시가 됐어요. 5시가 됐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포장된 김치를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믿어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일까 싶었죠.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근데 들어온 건 경찰이었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바로 그 경찰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또 생긴 건가요? 경찰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미 씨.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길 씨 아세요? 할아버지요. 네, 알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박정길 씨, 어제 새벽에 발견됐어요. 창고 근처에서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오실 거예요. 경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미 씨, 진정하세요.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마구 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제가 사과도 못했는데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를 잡아줬을 뿐이에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요.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요. 경찰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박정길 씨 옷에서 나왔어요. 정미 씨 앞으로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미 씨께 그동안 맛있는 김치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정미 씨가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정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러운 사람일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폐지를 주울 힘도 없고 김치를 들고 갈 힘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이만 그만두려고 해요. 미안해요.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이제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미 씨 김치는 정말 맛있었어요. 박정길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고맙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신고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경찰이 와서 경고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평생 하시던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요. 저 때문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믿지 않아서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할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장례식은 사흘 뒤였습니다. 조촐했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창고에 오던 노숙인 몇 분과 동네 상인 몇 명, 그리고 저요. 관 앞에 서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근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한 노숙인 분이 말했습니다. 정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천사였어요. 다른 분도 울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길 씨 없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들, 전기난로, 그리고 빈 밥상. 저는 그 밥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누군가는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0kg이 아니라 50kg을요. 반찬도 만들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어디 쓰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배고픈 사람들 주려고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창고로 갔습니다. 김치와 반찬을 들고요. 햇반도 잔뜩 샀어요. 노숙인 분들은 놀라셨어요. 정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정길 할아버지 빚, 제가 갚으려고요. 오늘은 제가 밥상 차릴게요. 그분의 마음 그대로요.
사람들은 울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차려주시던 그 자리에서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정미 씨가 창고에서 밥을 나눠준다고요. 그러자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옆 가게 철수 씨는 반찬을 가져왔어요. 슈퍼 사장님은 라면을 가져왔고요. 빵집 아저씨는 팔다 남은 빵을 가져왔습니다. 모두들 말했어요. 우리도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요. 박정길 씨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고는 이제 작은 쉼터가 됐어요. 매일 10명 넘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김치를 가져갔어요. 이제는 30kg가 아니라 100kg를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거든요. 어느 날 한 노숙인 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미 씨,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정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못다 하신 일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배고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밥을 주셨던 거고요. 이제 저도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어갈게요. 그분의 마음을 끝까지요. 그리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창고로 갈 겁니다. 김치를 들고요. 할아버지처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이자 첫 번째 감사니까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요.